그러다 보니까 시민운동이 단체에서 개인으로 오는 변화에 대해서 모두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또 공통된 점은 권력하고 시민단체의 관계에서는 일단 너무 정치 권력에 가깝다 보니까 탈권력화를 말씀하셨고 또 시민사회 자체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탈진영 논리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면진 교수님은 신층 탐사형 사용운동을 제안해 주셨고 이태기 의원님께서는 어떤 갈등 조정자, 공론 형성자 같은 역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나다 순으로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사 기자로 일하고 있고 강국진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성이 강씨고 가운데자 또 기억이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1번을 차지해서 성지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저기 이제 시민단체 공동신문에서 시민의 신문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께서 저를 이제 불러주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아주 그냥 이보다 더할 수 없이 쌍욕을 해가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요. 이런 자리,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이제 반대로 좀 옹호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그거를 감안해서 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수님 몇 분 정도? 한 5분, 7분. 아, 그런가요? 예. 일단 이 발표문 두 개를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과 토론 지점들을 좀 말씀드리면 더 이상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시민단체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이미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것이냐 소환이 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목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지금 이 발표문에 있는 시민단체 네 글자를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기자, 지식인, 정치, 교수 다 집어넣어도 다 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다가 내놔도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레닌이 그런 얘기한다고 그러죠. 자본주의는 언젠가 망한다. 언젠가 망하겠죠. 절대 틀릴 수 없는 이론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시민단체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도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안타깝게도 시민단체를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이용하고 동원하고 하는 건 언제나 시민사회였고 정치였고 언론이었고 정파적 목적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오구오구 하다가 이제 가차없이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것도 역시 시민사회였고 정치였고 언론이었고 정파적 목적이었죠. 시민단체가 과잉 비판받는 건 물론 비판받을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정의연 나 윤모 의원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각한 비판과 성찰이 필요하겠지만 좀 과도하다는 측면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좀 걸러지지 않는 측면이 예를 들어서 김상조 지금 정책실장이죠. 참여연대 출신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고 시민사회 분류해서 이제 인맥지도 같은 거 하는데 동일한 잣대를 대면 오세훈 전 시장은 환경연합 출신인데 제가 오세훈 전 시장 보고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때는 그분도 환경연합에서 좀 이렇게 했다는 걸 굉장히 이렇게 자랑하고 강조하고 이미지에 이렇게 했었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상조 실장보다는 오히려 오세훈 전 시장이 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제 느낌에는. 조국 전 장관이죠. 그분이, 글쎄요, 저는 그분이 시민사회 출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분하고 시민사회를 자꾸 시민단체를 연결시키는 게 와닿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제 눈에 비치기에는 그분은 그냥 교수인 거죠. 교수였고 이렇게 책도 내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셨는데 그냥 시민단체 쪽에 그냥 한 발 좀 걸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에 발 안 붙인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나눔의 집 문제에 대해서 정의연하고 이게 좀 형평성 문제 얘기하면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나눔의 집 문제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정의연에 비해서 관심이 없고 거론도 안 된다. 왜 그럴까? 나눔의 집은 조계종 거라서 그런 건가? 그 부분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바깥쪽에서 보는 측면이고 안쪽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세 가지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로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낙하산 문제를 이제 많이들 비판하고 하는데 되게 공허해요. 왜냐하면 고위 공무원들이면 그래도 공부 좀 했는 사람들이고 뭐 식견과 경험과 뭐 여러 가지 실력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러면 50대 중반쯤에 퇴직을 한다, 명퇴를 한다. 그분들 보고 자 이제 등산이나 하세요. 뭐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제 낙하산 문제는 구조적으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은 대충 한 40대에서 50대 초반이면은 사무총장, 사무국장 뭐 그 정도 이렇게 합니다. 임기가 대충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면 뭐 대표를 뭐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생산 구조가 그게 안 되죠. 그럼 뭔가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벌어놓은 돈은 당연히 별로 없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자 이제 뭐 시민운동 열심히 하셨으니까 뭐 이제 뭐 낚시나 하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뭔가 이제 뭐 그 가진 실력이나 뭐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이제 하겠죠.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새로운 시민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기 뭐 경실련 사무총장 했던 고기환 시장 같은 경우 소비자 관련 뭐 새로운 단체 만들어서 그분이 얼마 전에 아주 그냥 개고생하고 있다고 한탄을 하시는 것도 봤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정치권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뭐 이제 그런 문제, 좀 진로에 대한 문제들, 내부 재생산 문제를 좀 진지하게 검토를 안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생산 문제에서 좀 핵심적인 그 회비라든가 회원 문제인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보면 뭐 정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상호주의가 철저하고 이렇게 돈을 이제 중시하죠. 회비 안 내는 문화의 기저에 보면 이 경조사를 보십시오. 이게 저분이 나한테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5만 원 줬어. 나도 저희 가서 5만 원 줘야지. 보통 그렇게 움직이죠. 저분이 좋은 일 하시니까 저 양반 나한테 5만 원 경조사 냈지만 내가 저 양반한테 10만 원 내겠다.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회원은 이제 순수한 기부로 이제 회비를 내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회비로 많이 불러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권연대라는 시민단체의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21년 된 단체입니다. 최근에 회원 3,000명 넘었어요. 거기는 정부 지원금 이런 거 전혀 안 받고 어디 뭐 인권 교육이나 뭐 강연이나 이런 거 가면 이제 강연 이렇게 한 다음에 인권연대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서 회비 이렇게 회원들 많이 이렇게 힘으로 합니다. 하면서 뭐 이제 뭐 좀 분위기 봐서 좋으면 이렇게 그 지로 같은 거 이렇게 좀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 좀씩 해서 했는데 21년에서 한 게 3,000명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 3,000명도 대단한 성과인데 최근에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우회하는 혹은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저기 이제 길거리 모집이죠. 이벤트 회사를 동원해서 또 이렇게 서로 회원 몇 명 하면 이게 뜁니다. 돈 뭐 몇 프로 커미션으로 해서 그럼 이제 그 회사들만 좋은 거죠. 그럼 그 회원들이 얼마나 오래 갈까? 거의 오래 안 가죠. 그냥 이벤트고. 그 세 번째는 이게 거론이 많이 안 되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 내 골목상권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린피스 그 한국 본부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린피스 그 코리아는 일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한 80, 90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근하는 사람이. 근데 지금 뭐 충격을 하는데 교수님 경실련 한때만 가장 많았을 때가 한 7, 80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다고 욕이란 욕은 다 먹었는데 그린피스는 한 70, 80인데 이름 많고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난 세상에 이게 그 시민단체들이 몇 년 전부터 그 간사들이 좀 있다가 나가버리는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뭐 일반 기업들이 느끼는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도 있지만 국제기구 가고 싶어서 이력서에 한 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가르치려고 뭐 하면 안녕히 계세요 나 유엔 갈래 뭐 이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데 뭐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허위라면 허위고 혹은 뭐 징검다리면 징검다리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그린피스나 엠네스티나 그런 데로 많이 가죠. 그런 데는 회원들도 좀 모집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본사가 뭐 빵빵하니까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뭐 어떤 명성, 사회 자본 그런 게 뭐 됩니다. 시민단체가 대체로 보면 뭐 좀 명망가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있고, 그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죠. 실제 움직이는 분들은 이제 간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뭐 최저임금 수준의 거를 해서 뭐 김밥 먹어가면서 뭐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나중에 어디 뭐 공천 받으러 오라는 얘기도 들을 일도 없고 뭐 대부분 그런 경우인데, 이분 오늘 논의에서도 그렇고 좀 대체로 그 상층에 있는 명망가 전문가, 굳이 시민단체 안 가더라도 할 일, 불러주는 데 많고 할 일 많은 분들에 너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닌가 싶고요. 그 밑에 밑바닥에 있는 그 간사들의 어떤 그 재생산 문제, 그리고 그분들의 진로에 굉장히 좀 위협과 뭐 여러 가지 문제와 뭐 그런 토론거리를 주는 좀 골목상권 문제, 그런 것들에 좀 더 주목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민단체들을 스태프들의 재생산 문제를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주시네요. 김세현 의원님. 저도 발제문 읽으면서 강 기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단체 자리에 정당을 넣어서 대입시켜서 보니까 거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조직이나 기관의 쇠퇴 소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또는 증상들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지역구 활동할 때 함께 자주 뵙게 되는 소위 관변단체, 여러 단체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충원이 거의 안 되고 있을 때, 제가 처음 배웠을 때 그 단체들의 막내가 40대였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여전히 막내시고 50대가 되고 좀 있으면 60, 60대가 되시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요. 뭐 정당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제가 시민단체는 이렇게 내부에서 깊하게 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를 생각해 보면 이현진 교수님 발제문에 가장 통렬하게 지적을 해주신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 자각을 못한 상태에서 기존 방식을 관성적으로 유지하면서 나왔던 문제가 이제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 활동이 태동했던 80년대에 공유된 활동 또는 의식, 사명감 이런 거를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진영에 이제 소속 편입되는 구조를 못하는 것 같고,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표현은 사실 뭐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언론에서 지적하는 기사들을 본 것 같은데, 김현진 교수님 발제문에서 발제에서 말씀해 주신 심층 탐사형 시민단체 또는 시민활동을 최근에 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추적단 불꽃이라는 텔레그램 N번방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고 가해자 처벌까지 수사에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잠입 취재를 사이버 공간상에서 했던 그 분들이 20대 취준생 2명이 그 일을 한 게 단체 없는 시민 활동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획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바뀐 시대 상황에서 공권력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시민들이 스스로 파악해서 풀어내는 것을 훨씬 더 조직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인적 자원이 풍부한 주체들이 나서서 써야 할 것인데 낮에는 학원 가고 밤에는 잠입 취직하고 이래가지고 2명의 20대 취준생이 풀었다는 것이 사실 스토리를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내용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사실 이제 정당의 영역으로 옮겨서 오면 이제 그 제가 속한 당이 최근에 이름을 바꿔서 국민의당과 그 상당 부분 합치시지? 성이 비슷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변신의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관성이 너무 강해서 지금의 지도부가 물러나고 나면 과연 이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성될 때 DNA가 근본적으로 대체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아마도 새로운 주체들이 부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전 성당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비슷한 운명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다만 그 과정에서 다행스럽게 창조적 파괴를 내부적인 역량과 동력을 가지고 이루어낸다면 아마 그 수명이 더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중에서 기본소득당이 단일 의제 정당으로 그 이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이더가 소비자 운동을 의제로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했던 것을 좀 연상시키는 그런 총선 참여를 보았습니다만, 보수 정당 안에서도 이 기존의 방식의 회의나 이런 비판 적인 그 관점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원래 뿌리가 이제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비롯된 진보 진영 출신의 어떤 분들은 그 정계로, 어떤 분들은 시민 사회로 이렇게 진출하셨습니다만, 여기서도 방금 말씀드린 기본소득당도 노동당에서 노선투쟁 결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를 같이 이끄셨던 지도자들 중에서도 기존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제를 많이 계십니다만, 이런 분들이 좀 새로운 아까 시민단체가 시민을 이끄는 것은 그 시대는 끝이 났다고 교수님께서 진단해 주셨지만, 무언가 이런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초연결 사회에 이 적응한 이런 새로운 주체의 구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단체 얘기하다가 정당을 대입하도 똑같다고 말씀하셔서 공감했습니다. 다음엔 윤석만 연설위원. 네, 김 의원님 그리고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와 언론을 대입해도 똑같다는 이유는 오늘 주제인 시민단체의 위기가 사실은 시민단체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의정치의 위기, 또 가짜의 민주주의 현상과 이제 큰 흐름에서 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그 구조적인 이유, 오늘 이현진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임 교수님께서 이제 구조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면, 이태규 의원님은 행위자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좀 잘 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조와 행위자는 사회학의 굉장히 핵심 주제인데, 저는 그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구조 안에서 이 행위자인 주로
586이 어떻게 시민단체를 통해서 권력을 갖게 됐는가를 오늘 제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네트워크 권력화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80년대 학생운동 됐던 386 세대의 경험은 다른 어떤 세대도 해보지 못했던 것이 있죠. 그러니까 조직화의 경험이라는 것. 그러니까 20대 시절에 겪었던 조직화의 경험이라는 것이 나중에 30대, 40대가 됐을 때 사회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뭐 많은 비판을 했죠. 학연, 지연, 혈연 비판했는데 사실 386 세대 또한 그 당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를 넘어드는 이걸 총망라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이제 제3의 권력으로 이제 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시민사회가 원래 우리가 책에서 배운 바로는 뭐 시장과 권력, 국가를 견제하는 그런 체크 밸런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으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저는 이것도 역시 네트워크 권력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86 세대가 학생운동 시절 겪었던 조직화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상층구조를 다 독점을 하게 되면서 시민단체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됐다. 그러면 시민단체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시민단체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토론에서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안가주망을 뭐 사회 참여로 이렇게 미화를 하는 것들 권력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으로 들어가려는 또 시민단체를 오래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정부의 핵심 요직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를 시민단체 오랜 활동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구조가 지금 오늘날 시민단체 위기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1세대 시민단체 인사들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확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들을 대체할 만한 자원들이 없는 거죠. 그들이 워낙 강력하게 시민단체 내부 또 외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힘을 구축한 상태에서 그들이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재생산이 안 되는 문제까지 벌어졌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제3의 섹터를 시민단체 대신에 새로운 집단들이 대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를 대체한 집단들이 누구냐, 뭐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앞서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꽃 같은 그런 어떤 그 공적 의식을 가진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상당히 뭐 긍정적인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민단체가 했던 혹은 언론이 했던 그런 제3의 섹터를 대신하는 새로운 주체들이 생겨났는데 뭐 이들을 부르는 말을 뭐 정확히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바는 없지만 저는 뭐 주로 이제 정치 셀럽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김어준, 유시민 같은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뭐 지식인이나 뭐 학자나 아니면 전문가 집단과 달리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없지만 목소리는 매우 큰 분들이에요. 스피커가 매우 크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은 지식들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팬덤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재생산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만 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막 목소리를 다 뭐 규정하고 해석하고 전망하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했던 것들까지 다 대체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대안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이제 하는 부분인데 저도 역시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심층 탐사형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겪는 위기가 상당히 비슷해서 언론 내부에서도 뭐 오래됐어요. 벌써 한 20년 전부터 탐사 보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지금은 뭐 각종 뭐 전문성을 가진 블로거 혹은 유튜버 심지어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할 때 제일 먼저 질문권을 주는 사람이 기자가 아니라 유튜버거든요. 크리에이터한테 제일 먼저 질문권을 줄 정도로 이 정도로 이분들의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 언론 또한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일반 인플루언서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언론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심층 탐사형 보도로 가는 것이고 그것 또한 시민단체에도 같이 배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심층 탐사형 운동으로 시민단체가 전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미래가 장밋빛일까 그걸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상과 목표로 우리가 심층 탐사형 운동을 삼는 것은 적절해 보이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의미에서 시민단체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자유로운 공적 개인의 네트워크 시민운동을 백업하고 또 그들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걸 조직할 수 있게 허브 역할과 플랫폼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것만 하자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심층 탐사 운동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뭐 불꽃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주제의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들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시민단체 운동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난 5월달 6월 뭐 피크였죠. 윤미향 의원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제가 김경률 회계사랑 이제 몇 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경률 회계사 하던 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은 정의연이 피해자를 위해 활동한 것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터졌다. 그럼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라는 게 무엇이냐? 시민단체의 생존과 시민단체의 권력화와 결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의연이 이제 하고 있는 활동의 목표라는 건 상당히 모선적입니다. 무슨 뜻이냐? 정의연의 목적이 달성되면 정의연은 그때부터는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슷한 그 모순과 위기를 많은 시민단체들도 저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해야 할 것은 시민단체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그냥 단순히 어떻게 살아남고 발전할 것이냐보다 시민단체의 목적이 무엇이냐. 1세대의 목적이 이러저러한 거였다면 이제 뭐 앞으로 나올 시민단체가 2세대일지 3세대일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목적이 1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해 주셨어요. 진짜 뭐 취준생이건 아니면 정치적 셀럽이건 어쨌거나 조직이나 단체에서 개인으로 그런데 그 여파는 정당이든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똑같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 그 세 군데가 어떻게 자신들의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역할, 포지셔닝을 잡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자유로운 토론인데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으니까 뭐 보통 크면은 이런 거 세우고 순서대로 제가 호명하지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좀 오랫동안 이렇게 연관이 있는 그런 시민단체가 전직 장관 2명이나 같이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빵빵한 사람들이 많은 데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문제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저도 그 속에서 좀 이렇게 인물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서 그 모든 말씀하신 거에 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정의원 같은 경우 정의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도 개인적으로 좀 뭐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에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기서 오늘 얘기가 되는 시민운동의 개념이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의 시민운동에 대한 걸로 이렇게 개념 정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거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택적인, 아니 뭔가 이렇게 약간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시민운동이라고 얘기하면 민주화운동 세력의 연장선 상에서 쭉 계속 그게 이제 시민운동, 자발적 시민운동의 어떤 그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 대한 어떤 기대?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부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87년 이후의 시민운동은 지금 굉장히 오히려 양극화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아까 말씀했던 386이 주도했던 그런 운동권 민주화운동 세력으로서의 시민운동이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쇠퇴기가 되고 있는 거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자신들이 시민들하고 괴리가 되면서 계속 차세대를 생산하지도 못하고 연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쇠퇴기에 있는 입장이고 오히려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민운동은 오히려 약간 극우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시민운동. 그러니까 과거에 약간 관제적인 어떤 그런 시민단체였던 사람들이 일종의 어떤 조직적인 네트워크라던가 어떤 물적인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자발적인 목소리는 없었던 그러니까 자발적 정치성이라는 건 없었던 그런 단체들이 지금은 굉장히 자발적인 건지 뭔지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어떤 저변에서부터 나오는 그 동원력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히려 지금 한쪽에서는 쇠퇴하고 있는 이거 민주화 운동의 어떤 후신으로서의 시민운동 세력도 굉장히 우리가 반성적으로 봐야 하지만 그러나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이런 어떤 포퓰리즘적인 시민운동의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치가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의 정치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쇠퇴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 그 시민운동의 세력들은 너무 자기네들이 합리적인 엘리트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문제거든요. 일반 사람들의 감정에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정은 굉장히 많이 변화했고 그랬는데 그런 감정적으로 하나도 와닿지 않는 이상한 그 엘리트적인 말하고 도덕적 당위성이랄까? 이런 언어로만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맞는데 오히려 1인 유튜버라던가 이런 어떤 그쪽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어떤 시민들에게 어필하는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과거에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포퓰리즘적인 그런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심정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굉장히 어떤 정치 자체가 지금은 요새는 정치가 어펙트 중심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뭔가 정서적 그냥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약간 비합리적이라고 할까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반적인 역관계 속에서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에서 개인으로 가는 거를 말씀하시면서 시민운동이 파퓰리즘화된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특히 극우적인 것이 대두한다. 이게 이제 유럽 같은 패턴인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진단하시는 게 조금 이른 태극기 부대가 극우 파퓰리즘은 아니거든요. 그건 정치적인 시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정체되고 있는 게 그 진영 논리, 그 해방 후에부터 된 70년 가까이 진보 보수 좌우 간에 그랬는데 그 속에 시민사회 단체가 하나의 종속으로 되는 거 일종의 응원부대처럼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저 국민의당은 창당도 했습니다. 단체인데 제3의 정치도 정치권에도 이미 요구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좀 그 새로운 예를 들어서 우라파처럼 합의제 민주주의가 이제 도입이 돼야 될 시기인데 아직도 진영 논리에 휩쓸리기 때문에 정말 그 제로섬 게임이고 치킨 게임처럼 하나를 권력을 잡으면 반대편은 모조리 소외되고 배제당하는 이런 정치를 극복하지 않고는 시민단체가 정치권이 하나의 응원부대처럼 동원되는 건 계속 배가 보고 있어요. 아까 좀 우리 홍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공감하는 게 시민사회 단체라면 진보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보수 쪽도 오래전부터 간편단체로 있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응원부대 역할로서 시민단체가 먹는 것을 극복하려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그래도 중간층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좀 윤영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시민단체였던 그 대체연단, 대체세력 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예를 이제 김용민이나 유시민 씨 또 아까 말씀하신 게 개인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도 뭐 그게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지 그걸 혹시 말씀해 주시면 네,
이제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한 분들이 뭐 여기 김 교수님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티머시 스나이더 같은 미국의 학자들이 가짜민주주의가 온다라는 책, 뭐 아니면 티러니 이런 책들에서 많이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정치 셀럽의 한 명, 두 명의 어떤 역할이 그 한국과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상당한 정치 셀럽이었죠. 원래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가 통치를 하는 방식은 제도화된 민주주의 수단으로 통치하기보다 트위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가 하는 방식이 합리화 어떤 이성에 기초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또 진실을 탈진실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가짜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현상이 돼버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가짜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이성과 합리가 마비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진영 논리가 공고화되면서, 그러니까 A와 B라는 진영이 나뉘었을 때 A와 B에는 어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팩트와 진실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에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토론을 해서 뭐 합의점을 찾아보자가 됐는데, 지금은 가짜뉴스와 탈진실 시대에서는 A와 B가 생각하는 바라보는 팩트가 달라요. 팩트가 다르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버가 됐든 아니면 뭐 시민단체가 됐든 정치 셀럽이 됐든 한쪽에서 하는 이야기만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확증 편향을 갖게 되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조국 사태라든가 아니면 유명 사건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인식하고 생각하는 팩트가 달라서 여기서 합의와 토론이 될 수가 없고 공론장이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자기의 팬덤들을 이제 가두리에 가두고 거기서 뭐 대한진실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명백하게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믿고 싶은 진실을 사실로서 이렇게 좀 창조해내고 그거를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좀 따르게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트럼프가 했던 주로 방식이고, 트럼프가 그럴 걸 하는 데 있어서 뭐 실제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이제 러시아의 우리로 치면 드루킹 같은 조직이 상당 부분 활약을 해서 트럼프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항상 사실은 상식에서 좋은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항상 얘기하지만 좀 정당 정치가 좀 복원됐으면 좋겠다. 정책 경쟁하고 좋겠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론장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태극기하고 뭡니까? 서초동 얘기 보면 공론이라는 게 없어. 제가 카톡을 안 하다가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는 육사 출신들이 많은 이제 과거 군대사 갖춰둔 사람들에 모인, 하나는 또 아주 옛날 서울 물리대 대모이던 친구들 모임 그런데 어떻게 다를 수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아? 뭐 너무 많고 그냥 사진 뭐 이거 너무 가짜 뉴스인데 그걸 공견하게 보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적을 해줘서 공론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는 이제 시민단체도 나서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곳곳에서 해야 돼. 학교에서도 자기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 그래야지 소위 잘못된 요새 SNS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 끌려간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구조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거는 그 혐오를 부추기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래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이 방식이 상당한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유튜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김어준의 팬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가짜뉴스와 또 혐오와 분노를 조장하는 행동들이 상당한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이들이
공론의 참여자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뭐 좀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고민과 또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정치 결과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정당이나 조직으로부터 멀어지고 디지털 공간으로 개인화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들은 굉장히 어펙티브 퍼블릭이니까 이런 분노, 감정, 정의 뭐 다 이렇게 굉장히 정서적인 데서 공감하고 동원하는 네트워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SNS라는 것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뭐 소셜 미디어가 플랫폼 정치, 플랫폼 참여 좋습니다. 동시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디스인포메이션가 이제 그냥 의도된 조작된 허위 정보. 네, 허위 정보, 가짜 뉴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포스트 트루스 시대, 그러니까 초진실의 시대를 도래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갖고 상당히 국제적으로 논의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가 좀 새롭게 눈여겨 봐야 될 그 활동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또 다른 의견? 김정 교수님. 일단 여기 다 학계 선배시고 또 사회 선배시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잘못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공감이 되어 있으시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입장보다는 좀 더 디스토피아적인 입장인데요. 이걸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좀 사실은 좀 더 와닿는 질문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의 뭐 글로벌한 차원이든 아니면은 이 한국 사회 차원이든 이른바 민주주의의 환경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이른바 We the People Democracy에서 Me the People Democracy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건 뭐냐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엘리트들, 그 기득권들, 뭐 이른바 에스터블리시먼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이 있고 그 불만이 쌓여서 분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를 동원하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엔타이 에스터블리시먼트, 반 엘리트적인 사람 혹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제 그걸 선거에서 동원하는 게 성공함으로써 포퓰리스트적인 동원에서 포퓰리스트적인 권력으로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 그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은 내가 인민이다. 내가 당신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어떻게 다른 기득권 세력들의 견제를 받지 않고 그들과 경쟁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대변한다. 이 개념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된 현상이고요. 뭐 굳이 아까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부시 아버지 이후에는 워싱턴 에스터블리시먼트들 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 정치 안에서도 대단히 반 엘리트적인 혹은 반 기득권적인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걸 그 맥락을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오면 저는 사실 386 세대라고 하는 386 세대가 나라를 망쳤다라고 하는 담론 자체가 너무 개념적으로 확장된 거라서 386 중에서도 엘리트들 그 몇몇 크게 잡아 300 정도 되는 거고요. 작게 잡으면 사실 150 정도로 줄어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386의 말단이라 저랑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 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참여연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들 중에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고생했던 사람들은 전혀 빚을 못 보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사람도 훨씬 많거든요. 따라서 386의 엘리트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왜 그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996년 총선 그리고 이제 2000년 총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YS 혹은 DJ가 기본적으로 젊은 피 수혈을 한다라고 해서 과거에 전대협을 비롯한 학생운동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 대거 끌어들입니다. 그걸 끌어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정당이 기본적으로는 항상 브랜드 다이루션을 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있던 정당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서 선거 전략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시점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한국에서 정당에서 엘리트를 리크루트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대단히 퍼플리스트적인 방식으로 오래전부터 와 있었다는 거고, 그만큼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된다는 거고, 지금도 그게 먹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시민운동의 문제를 시민운동의 문제 안에서 이게 좀 더 내가 자제하고 도덕적으로 갱신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 문제는 안 풀리게 되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제가 여러 다른 군데 뭐 강의를 하거나 여러 군데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한국 국가대표 축구와 관련해서 예전에 했던 이제 농담인데요. 차범근을 바꾸면 다 될 줄 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축구의 그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점을 응축해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씩 푼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뒤집어 말씀드리면 시민정치 안에서 엘리트들이 권력화되고 시민정치 안에서 엘리트들이 진영화되는 것은 매우 불가피한 구조적인 이미 모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형태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약간 저는 디스토피아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단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차이만 말씀드리면, 미국은 1980년대 이후로 굉장히 강한 정당의 양극화와 그다음에 유권자 수준에서도 정당의 정렬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중도 유권자라고 하는 포션이 한 10에서 15% 정도로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선거를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자기 지지자를 동원할 것이냐, 이런 선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볼 때 중도층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김어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거기에 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찾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극단적인 형태의 양극화나 단파정립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아직까지의 토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더 지속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나 시민운동에서 요만큼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중도층이 아직까지는 두텁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막 토론이 불붙는데 지금 50분이어서 이걸 어쩌면 좋나 하는데, 저희가 이제 1세션에서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어떤 비전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시민단체라는 조직의 흥망성쇠서부터 또 시민 사회는 정치 사회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 정당, 언론, 전반적인 또 한국 사회 구조까지 굉장히 그 논의의 층위가 아주 넓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돼서 발제하신 두 분 선생님께 조금 한 2, 3분씩 정리하실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10분 쉰 다음에 이 세션에서 뭐 다시 공론에 관한 사례지만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준비가 됐거든요. 선거 첫 날인데. 근데 그게 저희가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더라고. 왜 그런 걸 못 들었느냐. 그렇지 않은데 또 대다수는 필요하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좀 자율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고 또 회계부식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그때 야당이 반대하는지만 알았는데 보니까 여당도 반대하고 국회의원들이 싫어한대. 죄송합니다. 여기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시민단체가 들러리로 쓰는 건 필요한데
자율적인 독립적인 공간을 갖는 건 싫었네. 그래서 아이, 그건 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착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사회라는 것을 좀 뭐랄까 아까 의원 말씀대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식으로 이 단체나 지도자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바로 현장으로 가서 해결하자는 이런 심리. 저는 그를 말씀드린 대로 그걸 통해서 좀 자기 입지를 강화하는지 이런 걸 좀 버리고 좀 권력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정치하느냐 그러면 모든 데 다 정치인데 언론도 정치고 뭐 거기도 다 권력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좋은 힘을 가지면은 가경에서 잘 상대적으로 좀 힘을 가지면 그게 사회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반성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 자주 이런 얘기 좀 듣고 우리가 좀 계도를 해야죠. 뭐. 치는 소리 좀 해야죠. 저는 뭐 아까 좀 소비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시민단체의 이제 과잉경찰 문제점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시민운동의 어떤 권위나 신뢰의 추락이 가져오는 우리 어떤 공동체나 민주사회의 어떤 위기 이런 측면에서 시민단체의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갖추는 새로운 어떤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또 여러 토론자분들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현재 시민운동이 전통적으로 정말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견제와 균형으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다른 대체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 대체 세력이 가는 부분이 결국은 어떤 그 가짜뉴스라든가 아니면 포퓰리즘이라든가 이런 또 분노의 어떤 촉발 이런 걸 통해서 참여 진실의 시대로 끌고 간다면 실제로 저는 민주사회는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시민운동을 복원해내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제가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신 데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한 10분 브레이크 타임 갖고 다시 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